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생산업체는 페트병의 10% 이상을 재생 원료로 제조해야 합니다. 또 사회 재난 유형에 집안 치마가 포함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 등을 격려하며 공직자의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내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생산업체는 페트병의 10% 이상을 재생 원료로 제조해야 합니다. 또 사회 재난 유형에 집안 치마가 포함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생수나 음료를 담은 무색 페트병, 대표적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선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회사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써야 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명일동에서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4월엔 광명 신안산선 굴착 공사장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집안 치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안 치마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으로 집안 침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결안건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청년 문제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우 수석은 어떤 현실이 청년을 절망에 이르게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장기 계획도 대통령 임기 5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미국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 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 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도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데 기업이 손해볼 일을 정부가 대신 사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기업이 손해보는 것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임 외교장관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이번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인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조 장관 의중에 따라 이번 방중이 결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서를 따져서 또 격식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 주석 방한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여러 계기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밝혔고 다음 해 의장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또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없었는데 조 장관은 중국의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주성 예방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다음 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에이펙의 보건장관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건 분야 글로벌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보건 분야 과제를 논의하는 에이펙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 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엔 한국을 포함한 에이펙 21개 회원국 장차관 고위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이 지닌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 21개 회원 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2030년까지 15세 이하 소녀의 HPV 백신 접종률 90% 달성, 자궁경부암 진단 여성 90%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로드맵은 향후 에이펙 내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혁신과 연결, 번영 등 3개 주제로 나눠 디지털 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는 10월 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래 비전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KTV 정준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구매액의 10%를 공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 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했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지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2.5%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5%로 실태조사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교육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이고 지난해 조사보다도 0.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8%포인트나 늘어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관계회복을 위한 어떤 기회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 상담이 진행됩니다.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희망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정서 교육재료를 개발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됐는데요. 정부가 이런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신규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 안 한 대의 모니터를 통해 물류센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AI는 재고를 예측하고 자동 입고를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가 AI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 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센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술로 과거 주문 데이터를 학습해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과 사전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출고 속도를 단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부는 AI 풀필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물류센터의 출고 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약 80%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의 경우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도 절감했습니다. 연간 50% 정도 비용이 절감된 걸로 확인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운영 방식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상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이제 유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수 물류 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개량 기술 가운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선정됩니다. 2020년 시행 이후 총 8건 뽑혔습니다. 지정되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수의 계약과 국토부 R&D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수 물류 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물류 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35.21로 앞선 달보다 0.3%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8월 수출 물가 지수는 7월보다 0.7% 오른 128.73으로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때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 기타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공격의 여지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최근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사무소를 공습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카타르가 아닌 다른 지역은 공격할 수 있다며 하마스가 인질을 방패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고 이는 끔찍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But he won't be hitting Qatar, but he will be maybe going after. Now, there was an article that I read in a newspaper just about an hour ago where Hamas said they're going to use the 20 hostages as human shields. They're going to bring them up from the dark tunnels and they're going to put them in the line of fire so that if Israel goes forward, they're going to die. And I thought that was very terrible. And I put out a statement on that. You saw that.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극의 전략 요충지 그린란드 해안에서 나토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에서 550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덴마크군 주도로 그린란드에서 열린 나토 북극 합동훈련 아틱라이트 2025에 프리기탐 F-16 특수부대까지 총출동해 북극 방어 능력을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프랑스는 지원함과 드론, 산악부대를 파견했고 독일은 관찰팀을 투입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총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선박 검문부터 환경재난 대응까지 다목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Danish defense has the task to defend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at includes also Greenland and the Faroe Islands, and that is what we're going to do. So in order to defend Greenland, we have to train in Greenland, and that's what we are doing these last week and also this week where we train that. I think all of us that works in this business think that Russia will use resources elsewhere than Ukraine, and it will also be in the Arctic area, I think. So there's a threat, not a threat today, but a future threat we are looking into. 한편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편입 의사를 내비쳤던 곳으로 이번 훈련은 북극 안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글로벌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 셰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졸로프 라이스 조리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이 졸로프 라이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엄청난 도전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이지리아의 유명 셰프 힐다 바세이는 22,00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맞춤 제작 대형 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와 향신료를 넣어 아프리카 대표 음식인 졸로프 라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무려 9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번 도전을 위해 수십 명의 보조 요리사가 함께했고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완성된 거대 졸로프 라이스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는데요. 시민들은 엄청난 크기의 졸로프 라이스를 즐기며 아프리카 음식 문화에 환호했습니다. We always say Nigeria, we are the giants of Africa, and jollof rice is a discourse that has been happening, within so many African countries, and some
sometimes if you go to random countries, you find someone and say you're Nigerian, the first thing they ask you is about jollof rice, right? So I figured as the giants of Africa, it only makes sense that we are the ones that pioneer making the largest pot of Nigerian jollof rice. I joined the event. It never knew that this is possible. It's like the first time I ever come to an event as big as this. 도전을 이끈 힐다 바세이는 나이지리아에서 거대한 졸로프 라이스에 도전한 것이 의미 깊다며 아프리카 음식을 세계 주류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테니스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레이버컵이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막을 올립니다. 경기가 치러질 체이스 센터에는 레이버컵의 상징인 검은색 코트가 설치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테니스 선수들의 꿈의 무대라는 검은색 코트, 바로 만나보시죠.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 레이버컵의 상징인 검은색 테니스 코트가 설치됐습니다. 레이버컵은 유럽팀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 최정상 선수들로 구성된 월드팀이 맞붙는 실내 남자 테니스 단체전으로 테니스계 꿈의 무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640개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 완성하는 이 검은 코트가 레이버컵의 상징인데요. 검은 코트가 설치되자 대회 개막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In front of the black court is a signature element of the Laver Cup, a great differentiator, and excuse me, there's 640 individual pieces, it's like puzzle pieces that come together to make the Laver Cup court. It takes 10 people 8 hours to put it together. One of the reasons why the players love to play the Laver Cup is because they get to be mentored by these legendary captains and come to these buildings. 레이버컵은 선수들이 테니스 전설로부터 직접 지도받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레이버컵 경기는 선수들에게 버킷리스트와도 같다며 관중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살아나는 소비 심리에 더 힘을 실기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준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명절하면 이 대목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워지는데요. 특히 성수품인 과일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인데 정부가 이번에 역대 최대 물량으로 이 수급품을 좀 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수품으로 관리하는 품목 자체가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성수품을 전반적으로 종전 대비해서 1.6배 이상 시장에 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농산물만 보면 2.6배, 또 축산물을 보면 1.3배, 수산물도 2배 이상 시장에 풀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수급의 안정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성수품이 넉넉히 시장에 팔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바가지 요금 같은 것들을 단속하면서 지역을 분산해서 수산물을 풀거나 수산대전 상품권 등을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어치 투입하게 되는데 과일과 한우나 과일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성수품이지만 늘 이맘때가 되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요. 최대 반값으로 할인을 합니다. 또 실속형 선물 세트를 확대하는 데 제수용품을 소포장으로 판매를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판매 방식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할인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챙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2배로 증액이 됩니다. 300억 원 수준의 그 할인 행사들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뤄진다고 하니까 꼭 챙겨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이 연휴가 길어서 벌써부터 여행 계획 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행을 가든 아니면 친척집을 가든 사실 돈 쓸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 성수품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명절 다가오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달린다 이런 것들 참 많이 호소하실 텐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3조 2천억 원 대출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금이나 직원들 설 상여금 혹은 월급 주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뜻이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기간도 역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또 고용이나 산재보험, 에너지 비용 납부 유예도 분할을 하게 되고요. 또 추석 전후로 서민 취약계층 정책금융을 1,145억 원어치 지급을 합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청년층까지 또 서민과 취약계층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지원하는 대상이 좀 폭넓어지고 기간이 넉넉해졌다. 이게 종전과 달라진 특징입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체불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고용위기 산재 대응 지역에서도 이 관련한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고 생계가 어려운 지역들 이 생계 지원도 함께 지정이 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도 진행이 되는데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 구조 조정 혹은 업황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가 정말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될 겁니다. 산단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전남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석화 산업이 모여 있죠. 지금 석화 산업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에 맡기는 구조 조정이 아직까지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필요시 실직하게 되시는 분들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수품을 대폭 공급하는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겠죠. 식비와 의료비, 에너지, 주거비 등을 전반적으로 경감을 하게 되고요. 추석 연휴에 무료 영상통화 등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작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마지막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 정도 쉴 수 있는데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국내 여행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숙소 쿠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더운 기운이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 즈음에는 정말 한국의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을 것 같은데 특별 재난 지역 등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정서에 재난 지역을 내가 여행으로 가기는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정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산불이나 호우 피해 지역 등 31곳에 숙박 쿠폰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7만 원 이상 숙박비를 쓰시면 5만 원 할인이 되고요. 7만 원 미만을 쓰시면 3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역시 17만 명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통이나 숙박, 여행 상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을 하고요.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의 이용료도 할인해드리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연이나 전시 쿠폰 9월 30일에 추가로 배포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클 하신다고 하죠. 순식간에 동나니까 이런 것들 챙겨보시려면 속도전에 강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예매처별로 쿠폰 발급은 총 1회입니다. 매주 1회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또 비수도권의 전용 공연이나 전시 할인액을 확대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으로 가셔서 공연도 보고 가능하면 숙박도 하면서 해당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디자인이고요. 9월에 지역사랑 상품권 10조 원어치 발행이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5%포인트 추가해서 혜택을 드리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국내 여행을 가시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사정이 좀 어려운 지역들 많이 돌아보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민생 안정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 회의였는데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도대체 이 규제가 너무 많다.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명에서 드러나죠. 핵심적인 규제를 제발 합리적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신산업 발전에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현장에서 정확히 밝혔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좀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후에 신속하게 관련 업무들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대통령이 회의까지 직접 주재할 만큼 이런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 우리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장기 저성장의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환경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청사진이 필요할 텐데, 인공지능 주요국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제조 2025 굴기를 그렇게 누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신산업 때문이죠.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신산업에서 산업 경쟁력, 또 경제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바이오 같은 신산업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틈에 어느덧 한 발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인공지능 종합 점수를 내보면 안타깝게도 미국이 최상위권에 있고 중국이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는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지경이라고 평가에도 무방한 상황이죠. 영국이 우리보다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다, 이거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거의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 전 정부 부처가 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좀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반드시 신산업 관련해서 규제를 좀 혁파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처음 열린 핵심 전략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타파를 통한 신산업 주도국 도약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대통령 발언까지 보고 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 요인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일단 웬만하면 규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렇게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규제를 면제하면서 산업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는 뜻이고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들을 확대합니다. 포지티브라는 건 되는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안 된다고 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규제를 줄이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최대 공약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이라는 건 샌드박스라는 건 그야말로 모래상자잖아요. 기존에 스타트업들이 샌드박스에서 놀듯이 모래밭에서 놀면서 다치지 않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봐도 여기에서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처럼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도 실패해도 괜찮다. 허용하는 룸을 확 늘려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정부가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출범했고요. 대통령을 합리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았습니다. 규제 합리화의 민간위원들도 이 2배로 확대를 하고요. 리더십의 전문성까지 강화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신산업 중에서도 특히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갈 길이 바쁜데요. 벌써부터 미국, 중국이 이강 체제를 좀 향해서 굳혀가려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비등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관련한 투자를 또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이라던가 공공 데이터 활용이라던가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지금 더 이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대원칙으로 밝혔는데 저작권 규제 소송 등 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것들을 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두루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혁신 관련해서는 이제 저작물을 만들고 이걸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사이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익이 창출됐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등은 공정이용 규칙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TDM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면책 규정을 보면 데이터를 상업용 말고 연구나 분석의 대상으로 갖다 쓸 때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갖다 쓸 수 있다. 허가를 면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고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가 병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균형을 잘 잡아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어디까지 쳐서 나눌 것인가. 이건 사실 기존의 언론사들의 방송, 기사 같은 것들을 포털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오래된 그 논란과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 시장 초창기 단계라 이거 점점 규칙을 마련해가는 중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 정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요. 공공데이터 부문은 다양한 이슈가 있죠. 이 담당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하면 담당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갖다 쓰지 마세요 하는 분위기. 또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조성의 행태. 그 밖에도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는 이 피싱이나 스미싱을 막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원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개혁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국과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좀 성급하게 우리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규제가 자율주행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5배 많은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는 2,000대가 돌아다니고 중국은 3,000대가 돌아다니는데 국내에서는 132대가 운행을 합니다. 허가받은 차량은 이보다 많은데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에 그친다, 이런 얘기고요. 잘 나가는 나라들 자율주행 차량 이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나라가 거의 마이너스 95%, 100점 만점이라면 5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또 운행하는 지역이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도심 전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일대, 또 텍사스, 또 LA 이런 쪽으로 점점 서비스 지역 늘려가고 있고, 중국도 우한 등에서는 거의 자율주행 택시 이외에 사람이 운행하는 택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7개 시험 운행지구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 상암동 일대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업화에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데이터도 미국과 중국은 100% 원자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식별 처리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가 조건이 워낙 엄격해서 실증 특례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쓸만한 데이터로 만들기가 참 힘들다고 하네요. 외국계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마음껏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불만도 현장에서 나오고요. 기업과 인증기관, 이 부처 간의 신기술 특례 관련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일 텐데 이런 것도 신속히 가다듬어 가야겠습니다. 예. AI 그리고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규제 개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문별 해결책 말고도 우리 경제라던가 이 산업 현장에서 보이는 좀 특이한 문화랄까, 풍토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걸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OECD 평균 대비해서 혁신 기업이 현저히 적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혁신 생태계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되기 싫어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되기 싫어하고 왜 그럴까?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하던 지원이 뚝 끊기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규제는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대리에서 영원히 승진 안 할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세금이나 금융, 조달, R&D 지원이 현저히 차이나게 되고요. 중소기업의 이동성이 그래서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통해서 몸집 키우고 사회적으로 고용으로 기여하는 회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하고 여러 가지 법들의 원용을 해보면 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은 규제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올 법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규제하는 이 성장 억제책들 이런 것들 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규모 관리를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크지 말아야지 승진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규모를 줄이고 있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인 형벌이 민간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고요. OECD 대비해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설명을 해주신 이 피터팬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의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내놨거든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다른 무엇보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진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빼놓고는 현재의 산업을 논하기 어려워서이기도 하고요. 성장형 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인공지능 R&D에 정부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성장기업의 지원 규모 자체도 늘리기로 했고요. 재정과 금융을 지원할 때 반복적 수급은 줄이고 새로운 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한정돼 있는데 한 곳만 집중해서 지원하다 보면 후회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겠죠.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나 재정 지원의 절벽을 완화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됐을 때 성장 지원 뚝 끊어버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뜻이고 스케일업 방안으로는 공시기업 집단 자산 기준을 GDP에 연동을 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심사를 거쳐서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유예나 재평가 이런 단계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서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다 보면 전과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만들지 않겠다는 거고 경제적인 형벌은 합리화하면서 1년 안에 30% 정도 관련 규정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1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국가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국가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의 국가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총괄 부서를 지정해 방안을 고민하라고 강조했고, 또 각 부처에는 인사의 속도를 내 수용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디든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 너의 하루를 들으며 그랬어 그러면서 너를 괴롭혔던 바깥 세상의 밤 공기를 메우며 창밖에 내던진 음악처럼 한강엔 별과 다른 시간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 baby. 우린 느낄 수 있어 둘이서 앞으로 더 많은 목표일에 도착할 거란 걸.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Wherever you want 어디가 됐건 whatever you want 그 무엇이 됐건 let's go let's go.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바람을 던지게 전부 날 활짝 열어줘. 아무 말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믿어.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나를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추석을 앞둔 이맘때 벌초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소방청이 벌쏘임과 뱃물림, 예초기 사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긴 옷과 모자는 물론 보호장비 잘 갖춰서 야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